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가 이제 방송되는 날이 이제 6월 25일인데요. 그래서 6.25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는 참 여러 가지 독특한 성격이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당사자라는 점 외에도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최초로 개입한 전면 정규전. 그러니까 그리스,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리스를 포함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세력 간에 이제 갈등들이 있었지만은 전면전의 형태로 드러난 것은 없었는데 이제 6.25가 사실상 최초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유엔군이 실제 전쟁에 참여한 유일한 전쟁, 사실상 유일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미국의 강력한 패권 속에서 소련 공산주의 팽창에 대응해야 하는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이 대거 이제 6.25에 참전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 인도, 스웨덴 등 중립국들의 비군사적인 지원까지 있었던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6.25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과 북한의 유지, 한반도 통일 등의 목적으로만 진행된 제한적 전쟁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 중간에 만주 폭격과 직접적인 중공 공격을 주장한 메가더가 해임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 등을 포함한 이제 정전 당사자국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다고 상대방의 진영을 괴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상 유지 혹은 한반도 내의 통일만을 전쟁의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 이제 메가더의 해임으로 명확해집니다. 이후에 베트남전, 중동전, 6.25 내전 등에서 유사한 사태가 이제 벌어졌고,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전쟁의 목표 자체가 러시아를 멸망시킨다던가 미국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양 당사자의 어떤 그런 계산들이 충돌된 가운데 더 이상의 확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모습들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6.25는 내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쟁이면 분명하지만 또 반면에 공산주의의 세력의 국제 연대가 강고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모택동과 김일성이 전쟁을 함께하고 함께 전쟁을 끝내는, 또 결정적으로는 스탈린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스탈린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기는 사실은 6.25는 스탈린의 전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스탈린은 왜 6.25를 일으켰는가? 북한에서 정권이 이제 수립한 전후에 이제 김일성과 박헌영은 지속적으로 스탈린에게 이제 적화 통일을 위한 전쟁 허가 및 전쟁 지원을 애걸복걸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949년 군사 고문단만을 제외하고 미군이 전면적으로 철수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스탈린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허가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스탈린이 전쟁을 결심하게 된 곳에는 격화되는 동유럽에서 반소 운동,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곳이 워낙 소련, 러시아하고는 문화적인 역사가 너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원래 반공산주의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소련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이제 반소 진영을 은밀하게 지원을 하면서 동유럽에서의 소련 지배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탈린과 소련 입장에서는 동유럽의 지배, 또 2차 대전이라는 히틀러의 어떤 막강한 그 군대의 침략을 겪은 스탈린과 소련에서는 동유럽의 지배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어떤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미국과의 전면전. 소련이 비록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또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 폭격기, 미사일 등등 미국하고는 아직 상대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면전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1949년에 이제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공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이는 또 스탈린에게 또 아주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스탈린은 평생 죽을 때까지 모택동을 공산주의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모택동을 좀 이단 분자,
라고 생각을 했으며 중공이 워낙 그 인구라던가 나라의 크기 때문에 소련의 잠재적인 경쟁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건 스탈린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련이 또 장개석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반면 또 중공도 그러니까 전쟁 2차 대전 중에 OSS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미국과도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은 6.25가 일어나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뭐 한반도가 적화가 되면 좋고 적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을 한반도에 발을 묶을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좋았던 것이죠. 미국이 한반도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에 동유럽에서의 미국의 어떤 공세를 차단시키고 동유럽의 지배를 강화하고 또 그 미국과의 전쟁에 중공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중공과 미국의 전면전으로 양쪽의 힘을 다 약화시키면 소련한테만 이익이다라는 계산이었고 반면 이제 이 전쟁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또 한반도의 분단 상태도 유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멸망은 또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정도만 계산만 확실하다면 스탈린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전쟁을 허가하고 전쟁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전쟁이 스탈린의 어떤 예상대로 만 3년이 넘도록 지속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으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반도에서의 휴전, 종전을 반대했고 1953년에 이제 결국 스탈린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한국전의 휴전이 성립되게 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탈린의 결단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스탈린의 고집으로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으며 스탈린의 죽음으로써 6.25가 끝나는 스탈린에 의한 전쟁이 바로 6.25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전 초기에 이제 한국군이 굉장히 손쉽게 무너짐으로 해서 이제 6.25 남침의 3일 만에 이제 서울이 북한 수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당시 국군을 살펴보면 독립군 출신들이 이제 일부 있었긴 했지만 독립군 출신들이 주로 게릴라전이라던가 OSS 등의 이제 미국 정보기관의 특수 작전을만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정규전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 나머지 이제 일본 육사 출신 장교들이 그나마 이제 정식적인 군사 교육을 받았지만 당시 최고 계급은 이응로 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령인 거죠. 대령 계급이 최고였고 그 위에 이제 홍사익 중장이라는 분이 계셨지만 필리핀에 이제 포로 수용소를 이제 소장을 하시다가 그리고 포로들에 대한 이제 비인권적 자락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서 전범 재판에서 사형을 얻어맞고 집행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최병덕, 이종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국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이제 그 종전 당시 태평양 전쟁이 끝날 당시에는 소자 출신이었고 뭐 그 당시 이제 6.25 개전 당시에도 참모총장은 이제 최병덕 장군이었지만 최병덕 장군은 뭐 작전 경험보다는 공병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응로 대자도 주로 보급 이런 것들을 좀 담당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이런 수십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정규전 경험은 전무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또한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만주군 출신도 있었지만 이들도 이제 고급 장교는 거의 없었고 만주에서의 어떤 뭐 전쟁이라는 것이 뭐 정규전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에는 고급 장교로서 정규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하고 집행할 만한 인력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인민군 같은 경우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제 다수의 팔로군이 이제 합류를 했고 군사 고문단만 대한민국이 남겨둔 미국과 달리 소련군은 직접적으로 훈련, 작전 수립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소련군이 독일에서 이제 특히 독일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기갑 부대 전력을 현대적 전력 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북한군에게 바로 이전이 되었고 이런 점들을 이제 개전 초기 미군들이 이제 간과하면서 태평양 전쟁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황인종이 무슨 기갑이냐, 황인종이 무슨 전투기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태평양 전쟁 초기에 일본군한테 호되게 당한 것처럼 소련의 지원으로 상당한 그래도 미국과 대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기갑 전투 전력을 가지고 있던 북한 인민군을 얕보다가 초창기 미군들이 호되게 교훈을 얻게 됩니다. 더군다나 정부 수립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38선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소규모 혹은 중규모의 교전 상태가 있었고
또 특히 6.25에 대한 남침의 전면 남침에 대해서는 여러 정보기관들이 이제 보고가 있었지만은 예상하는 보고가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6월 25일 그러니까 쯤 되면 계속적인 비상 훈련 교전으로 국군 전체가 피로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운데 6월 25일 뭐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6월 25일이면 장마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쟁하기 좋고 전투하기 좋은 4, 5월이 다 지났으니까 국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아마 한숨을 돌려도 되지 않을까. 장마 기간에 무슨 전면적 난침이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이제 6월 달이면 농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훈련과 비상사태로 필요한 국군 장병들, 그 다음에 농번기에 이제 젊은 장정들이 이제 군대에 있는 그런 농가들을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6월 25일 일요일을 맞이해서 대거 일반 병사, 장교들이 이제 외출 외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에 남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상대가 방심할 것을 아마 기다렸거나 노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의 분수령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도 6월 6일이라는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때가 아니면 또 전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이제 6월 6일 날 안 좋은 날씨를 뚫고 작전을 감행하게 된 그것이 이제 6월 25일에 있었던 일도 똑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제 국군이 부족한 전력이기도 했지만 나름 확보한 전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고 사병들의 훈련 수준은 물론 장교들의 수준도 매우 낮아서 초급 장교들이 엄청난 희생을 또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장교가 태부족했고 나중에 이제 전쟁 후반기에 연합군 미 8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하게 되시는 벤플리트 장군이 전쟁 중에 훈련소를 설립하고 전쟁 중에 정규 육사를 설립하고 전쟁 중에 국군 장교들을 미국의 연수를 추진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워낙 특히 당시 국군의 장교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개전 초기에 속절없이 인민군에게 당하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전 직후에 비참한 패배를 받게 됩니다. 전쟁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대가 그나마 싸울 때 전투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패배하고 후퇴할 때 정말 무질서하게 패배함으로 해서 더 큰 피해를 양산하게 됐는데요. 바로 6.25 때 우리 국군이 그 모습을 좀 보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후퇴가 공격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사태처럼 무질서하게 무너지는 이제 군대의 모습을 6.25에서 자주 보였고요. 또 경험도 없고 패닉에 빠진 이제 군 수뇌부, 최병도 참모총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의 무리수와 실수가 연발되고 결국 이제 서울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강 인도교 폭파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이제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인도교 폭파 책임자였던 그 공병강 최창식 대령이 이제 이를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이제 5.1 혁명 이후에 1962년 재심 재판에서 이제 무죄를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서 좌빨들은 또 민간인 학살을 운운하지만 패전의 소용돌이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제 흔히 있는 사건입니다. 2차 대전을 다룬 영화 중에 레마겐의 철규라는 영화가 꽤 유명합니다. 그 전쟁 막바지에 이제 라인강을 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리를 확보하려는 미군과 이를 지키려는 독일군과의 사투를 벌인 꽤 재미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레마겐의 철교를 이제 미군이 확보하면서 전투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미군이 확보한 레마겐의 철교는 이미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약 일주일 가량 이제 미군이 이제 그 다리를 통해서 라인강을 이제 건너서 독일로 진격하다가 다리 상태가 너무 위험해서 이제 운행을 중단하고 미국 이제 공병들이 이제 이를 보수하려고 하는 와중에 결국 그 다리가 붕괴돼서 미군 공병들의 상당수가 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참극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어떤 희생의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 전쟁이라는 것이 워낙 끔찍한 일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강 인도교에서 참사도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를 두고 학살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전쟁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좌빨들의 매일같이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개전 초기에 어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최병덕 장군은 이제 참모총장에서 해임이 되고 낙동강 정선에서 이제 독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긴 했지만
이제 이 개전 초에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특히 당시 무능력의 극치를 보였던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후세의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존속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미군의 참전이죠. 특히 트루먼 대통령이라는 좀 미국 대통령 중에 좀 독특한 고교 졸업의 평민 일반 시민 출신의 트루먼 대통령이란 분이 신속하게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유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생각이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유엔이 이제 큰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개판이 된 유엔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제 정말 세계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로 유엔이 건설되고 그 유엔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트루먼에 있어서는 또 대한민국이 또 각별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중공이 이미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공산화는 이제 결국 극동아시아의 위험을 높인다. 즉 일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 생각이 좀 들고 정부 수립 이후에 토지 개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일본 농민들의 마음을 대한민국이 잡았다는 것. 이를 두고서 조봉암이 했니 어쩐 이런 얘기 하지만 당시에 한민당 정말 대지주 계급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민당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반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토지 개혁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물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일부 지주들의 책동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또 전쟁과 함께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어떤 지주 계급이라는 것은 몰락하게 되고 이후 이제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토지개혁과 전쟁으로 마련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1948년 정부 수립 전후해서 6.25 때까지 좌익들의 준동, 대구 폭동, 여순 반란 사건, 4.3 사태 등등으로 좌익들의 어떤 잔혹성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절대 다수가 넘어가지는 않았다. 이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전쟁의 유산으로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전쟁을 통해서 대규모로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앞선 대규모 조직인 군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 군이 국가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6.25가 만들었다. 그래서 5.16 혁명 이후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정부를 접수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미 타자기를 가지고 각종 공문서를 작성하고 있음에 반해서 당시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펜으로 공문서들을 작성해 그것도 일본식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다는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군이 일반 민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조직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또 전쟁이라는 것이 총력전, 아무리 부족한 물자라던가 해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도 장거리를 이동시켜야 되고 이 모든 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효율과 속도를 추구하는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60, 70년대 경제 발전의 자산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공교롭게도 좌익분자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터져서 아마 북으로 가서도 아마 배신자로 해서 죽었을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이 터진 이후에 한강 이남으로 넘어와서 국군 장교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후 이제 대통령까지 되시는 그 일이 좀 벌어지게 되었고 이 전쟁 와중에 자수성가한 사업가인 정주영 회장이 이제 신화를 쌓아가게 된 토대도 이 전쟁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 6.25라는 것이 끔찍한 비극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 친할아버지가 나이가 30이 훌쩍 넘고 이제 갓 태어난 막내 아들을 두고 이제 지리산에 이제 징집이 돼가지고서 이제 무장 공비들과 전투를 벌이시다가 부상을 당하시고 이제 그 부상 후유증 나중에 일찍 사망하시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저희 집안에 또 많은 일들을 좀 낳게 된 것. 그래서 6.25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끔찍하고 비극을 낳기도 했지만 또 반면에 우리나라가 또 그 전쟁을 통해서 구조를 혁신하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들을 또 전쟁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여튼 6.25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생각되어야 될 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발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